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기업들의 기본사항이라고 불리는 ESG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던데 ESG 경영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죠. 자, 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에 언론에서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이 ESG 경영 강화에 관한 그런 홍보 기사가 열심히 나오고 있던데, 예. 글쎄요, 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ESG,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ESG는 각각 environment, 환경, social, S,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governance, G 해서 ESG, 머리 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이 환경에는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대기 및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산림 벌채 등등의 이야기를 환경을 얘기하고요. 예. 사회에는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 참여 등등이 있고요. 지배구조에는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뇌물 부패, 임원 보상, 로비 정치자금, 정치 기부금 등등 회사를 구성하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머리 글자 따서 ESG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는 내부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대외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제 ESG 경영이다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업의 경영은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이렇게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ESG가 붐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이 사안에 ESG 위원회 만들고 전략과 실행 과제를 도출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ESG를 또 뭐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일시적 유행으로 받아들이거나 일부이긴 하지만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수의 기업에서 ESG 활동을 예전에도 뭐 비슷한 거 있었으니까 이런 과정이겠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 논쟁 과정 없이 그냥 ESG가 오면 오나 보다 이렇게 수용하거나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게 어떤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미래상이 그려지는지, 또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진지한 고민과 치열한 논쟁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ESG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다. ESG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ESG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다. 예. 예, 그런 표현.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 평론가님께서, 최유한 평론가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떠돌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은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구분을 해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건 비슷해요. 기업이 생산이나 영업활동하면서 환경 경영한다, 윤리 경영한다,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공헌한다, 이런 이야기도 온갖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또 녹색 성장이 유행했습니다. 녹색 성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걸쳐 계속 주장되었고,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파괴를 줄인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일구는 경제 성장 경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된 거하고는 무관하게 이 말이 유행했다라는 거고요.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사회적 가치인 그린 뉴딜이라든지 ESG 용어가 부상했고, 각각 이제 시대마다 대응은 굉장히 요란했죠. 자, 그런데 어디선가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의 ESG 지수를 국가에 적용을 해서 서로 비교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 신용평가기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신용평가기관. 예, 무디스라든지, 예, 예. 무디스, 뭐, 피치,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방금 말씀하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해서 기업 평가하듯이 ESG 평가를, 국가 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그 기준점이 바로 이제 ESG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 그 지난 1월에 발표했는데, 무디스가 각국을 비교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해버렸어요. 144개국 대상으로 선진국하고 신흥국으로 나눈 뒤에 선진국 나라를 5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 중립적,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겼는데 1등급 선진국 그룹에 우리나라가 딱 하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그래서 11개 나라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11개 나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독일만 인구수가 5천만 명 이상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 한국하고 독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선진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제가 지난주에 선진국 얘기 말씀드렸지만 진짜 선진국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기업의 그 환경과 사회와 또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ESG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가 이 기준을 국가로 적용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그룹에 속해 있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11개 나라에서 속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 독일은 8천만 명 되거든요.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는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의 나라가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 그래요? 예. 일본은 2단계 밑이에요. 일본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본 경제 망가지면 우리도 망가져야 안 돼요. 예. 세계 경제가 글로벌 체인으로 돼 있어서 밉죠. 밉게 한데. 예. 그런데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중국도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어 우리보다 2단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방송에서 조금 어울리잖아요.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뽕이라는 또 단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만큼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뭐 또 요즘에 또 K 방역으로도 더 인정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자로 1,800명대에 이를 것이다. 가장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오늘 확진자 수가요? 예, 확진자수 1,800명대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되게 심각해지네요. 인구 5천만 명 중에 1,800명대면 이게 결국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몇몇 명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작년, 올해, 걸쳐서 코로나 방역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고생인데 이 고비 넘기고 백신 접종 체계적으로 잘 되면 훌륭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어쨌든 K 방역이라는 것이 크게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미디어 뉴욕 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진국이 붙네요, 이제. 예.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이 정부 관료들한테 막 조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저렇게 그것도 방송에서 조진다는 표현 되게 살아 움직이시네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미국은 왜 못하냐 이렇게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 같은 선진국가를 배우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배우는 자세로 정말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다가와야지. 맨날 그냥 오면은 그냥 돈만 뜯어가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정치 얘기하고는 좀 구분해가지고 얘기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급상승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웅쿠타드 국제 무역개발 회의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
전무후무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웅크타드가 만들어진 64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개장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니까 이게 어디로 고스란히 연결되냐면 이 상황의 혜택은 수출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작년부터 이렇게 좀 꾸준하게 나왔던 그런 얘기였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수출이 작년 9월부터 살아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 싼 가격에 많이 파는 덤핑 수출 하다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수출 단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한국 상품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한국에서 만든 수출품의 단가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고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평가를 해보니까 ESG 혁신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인한 혜택이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이나 중상층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 부분 때문에 참 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아까 속칭 그 국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좀 더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정작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몸소 체감적인 어떤 그런 경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좀 그 논외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양극화랑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가 양극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극화 구조이기 때문에 양극화 지수를 치면은 세계 1위가 미국이고요. 아까 그때 2위가 우리 한국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었죠. 2위가 맞습니다. 양극화가 2위가 한국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 돈 있는 사람은 지금 축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뀌어 나가면서 새로운 신흥 시장은 계속 개척되고 넓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그 경제 체제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게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점차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바꿔나가려고 준비 딱 하다가 그냥 코로나가 팡 터지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뭐 코로나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런 그 ESG 평가라든지 이런 좋은 평가와 성과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잠시의 어떤 잠시적인 효과가 아닐까.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추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관련돼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만만치 않습니다. 추격 경제를 하는 나라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다 경제 성장했거든요.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들도 경제 성장했습니다.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 거의 연 20%씩 성장했고요. 북한의 경우도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아는데 1976년까지 1인당 GDP는 우리보다 앞섰어요. 과거에는 북한도 잘 살았죠. 76년도에 탁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때 60년대 경제 발전할 땐 중국에서 오히려 취업하러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게 왜냐하면은 대체로 모든 물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가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채찍질하고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발주자들이 대개 선진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고 선진국이 오를 범한 것을 피하고 정답만 찍어가면서 발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격 경제라고 하고요. 추격하는 경제. 추격 경제로 성과를 내는 건 당연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같이 지표상 이탈리아 제치고 G7 반열에 들어가는 경우는 전무하고 정말로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도 못 따라옵니다. 이건. 그 한 몇 주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정확하게 이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눴고 했지만은 선진국이라는 얘기 들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뭐 후진국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됐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학교를 다녔던 세대였고 막상 저도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참 기분은 좋아요. 이게 기분은 좀 되게 위로 좋은데. 올라가면요. 네, 네. 어르신들은요. 네. 젊은 시절에 네.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을 하셨던 그렇죠. 분들이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중년층은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거고, 맞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얼마 전 웅크타드에서 선진국 인정했다가 우리나라 원래 선진국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작은 지형에 작은 그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참 대단한 민족이고 예. 참 아무튼 기업의 오늘 그 ESG 경영과 국가 지표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의 결과를 낸 나라, 어쩌면 전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던 기적의 나라가 된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격경제 시절에는 앞서 미국과 일본이 하는 걸 베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네. 이후에 추격하다 더 이상 앞에 베낄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성에서 해답이 나오죠. 네. 각자의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데 체제가 독재 체제면 국민들이 일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 열심히 일해 나가는데 체제가 경직돼 있고 일부 부정부패, 모순, 더 이상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발전하기 어렵죠. 우리나라가 80년 광주를 겪고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점차 민주주의 꽃을 피웠는데 심지어 총 한 방 쏘지 않고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이 시위했는데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매우 많은 요소, 굉장히 많은 배경이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때 후진국을 겪고 우린 개발도상국을 겪고 지금 젊은 세대는 선진국을 겪으면서 이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K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가장 그것이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K민주주의의 힘을 제도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ESG 경영에 국가든 기업이든 더 힘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 더 붙이자면 지금 코로나 상황 심각하고 어려운 거 같이 지혜 모으고 공동체 힘을 발휘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위기 때 강했거든요. 예. 아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했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무슨 학용품이 됐던 무슨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은 Made in USA 또 Made in Japan 이런 거 써 있으면 이런 게 좋은 건가 보다 이러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제 작품. 네. 근데 요즘에는 Made in Korea가 딱 써 있으면은 진짜로 국뽕이 아니고 제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구나. 이거 되게 좋은 거 오늘 뽑기 잘했네.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인데 항상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출산율, 결혼율, 취업률, 또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양극화 이런 것까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정말 진짜 제대로 된 K민주주의가 됐으면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